그들은 그를 텐트 안에 살아있는 채로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1986년 8월 10일 캠프 4 K2 해발 26,000피트. 아직 일어설 수 있었던 5명의 등반가들은 그를 구하는 것이 모두를 잃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극한의 경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위험이 크지만 누구도 단순한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1986년 8월 10일 아침 크루트 디엔베르거는 해발 26,000피트에서 텐트의 지퍼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박과 눈 그리고 시속 100샷마일이 넘는 강풍이 옆으로 몰아치는 완전한 악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텐트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처진 두 개의 다른 텐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밖의 혼돈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는 살아있는 최고의 등반가 7명이 완전히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스토브는 며칠 전에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눈을 녹여 마실 물을 만들 방법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등반가는 더 이상 도움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또 다른 등반가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숨을 쉴 때마다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텐트 안에서의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6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K2 베이스 캠프 해발 17,600피트에서 시작합니다. 커튼은 지구상에서 2개의 26,000피트 봉우리를 최초로 등정한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줄리 툴리스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촬영하는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K2는 그들이 함께 촬영하는 세 번째 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에게는 마지막 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커프와 줄리가 베이스 캠프를 둘러봤을 때 그들은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세계의 가장 높은 산들에서 보던 두세 개의 원정 텐트가 조용히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곳은 마치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밝은 색의 텐트들이 거의 1마일에 걸쳐 갈라진 빙하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영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등반가들은 캠프 사이를 돌아다니며 장비를 빌리고 날씨 정보를 교환하고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크루트가 어디를 봐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우연히도 크루트와 졸리는 기록적인 시즌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같았으면 이 외딴 무시무시한 산에는 한 시즌에 한두 팀만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파키스탄 정부는 전례 없는 수의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9개의 별도 원정대가 모두 같은 추운 계곡에 몰려 있었고 모두 동시에 이곳에 모여 날씨가 잠시 좋아지는 짧은 틈에 같은 산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최소한의 장비로 오르고 있었고 다른 팀은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루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공간, 새로운 루트, 그리고 많은 압박감. 곧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아침 실도 1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35세의 존 스몰릭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태평양 북서부 출신의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원정대가 전설적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붐비는 표준 경로에서 줄을 서기 위해 파키스탄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직라인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미등반 루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매직라인은 기본적으로 바위와 얼음으로 된 마천루 같은 가혹한 장애물 코스입니다. 그것을 오르려는 시도는 가파른 곳을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미끄러운 지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몇백 피트마다 수직 벽돌벽이 있는 미끄러운 지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마도 살아있는 최고의 등반가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이 정확한 루트를 답사하고 공개적으로 포기했으며 이 루트를 오르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 스몰릭과 그의 34세 팀원 앨런 페닝턴은 그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된 지 3주째가 되자 존과 앨런은 성공적으로 하부 경사면을 올라 약 2만 피트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그날 아침 대략 5시 50분쯤에 존과 앨런은 네그라드 콜 아래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특별히 무서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K2에서 가능한 한 적게 머물고 싶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K2는 매우 가파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처럼 길고 완만한 눈 경사면 대신 K2는 등반가들을 얼음과 눈으로 얼어붙은 느슨한 암벽 바로 아래로 몰아넣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절벽을 데우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기온이 변하면서 그 얼어붙은 접착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은 오직 아래로 곧장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몇 개의 느슨한 바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산의 한 구역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 머리 위 높은 곳에서 1986년 6월 21일 아침에 산 위쪽 경사면에서 바위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굉음을 내며 굴러 내려왔습니다.
그 바위는 아래에 쌓인 눈더미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정사면에서 눈과 얼음 한 겹 전체를 뜯어내버렸습니다. 몇 초 만에 떨어진 바위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완전한 눈사태로 변해 네그라도 콜 아래에 있던 두 남자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일 틈도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자네가 두 남자를 산 사면에서 완전히 휩쓸어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근처 팀의 등반가들이 즉시 그 지역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 3시간 후 그들은 앨런 페닝턴의 시신을 눈 속에서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눈사태의 엄청난 충격으로 존 스몰릭은 얼음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K2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시즌의 첫 희생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직 등반되지 않은 루트 중 하나를 일부러 시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미국인들은 캠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 베이스 캠프에 있던 수십 명의 다른 등반가들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루트를 오르고 있으니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일반 루트는 바로 아브루치 능선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루트는 산의 북쪽을 따라 올라가며 K2 정상에 성공적으로 오른 거의 모든 등반가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루치 능선을 평범한 루트라고 부르는 건 백상아리를 평범한 물고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루치 능선 자체는 산 옆면을 따라 거의 수직으로 뻗어있는 긴 암릉입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진행하려면 등반가들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 굴뚝을 스스로 끌어올라야 합니다. 단단한 푸른 얼음으로 된 가파른 경사면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부츠 아래로 수천 피트의 허공이 펼쳐진 좁은 턱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느리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매직 라인이나 다른 선택지에 비해 이 길이 가장 안전한 오르내림길이었습니다. 적어도 원래는 그래야 했죠. 이틀 뒤인 6월 23일 아브루치 능선에는 바로 그런 안전하고 역사적인 정상 등정을 노리는 등반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은 정말로 안전한 선택이 옳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이 등반가들은 천천히 로프 한 줄 한 줄을 따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꾸준히 전진하고 있던 등반가들 중에는 모리스와 릴리안 베라르라는 프랑스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강인한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릴리안 역시 그에 못지않게 결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난한 산들을 수년간 등반해왔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묘사했고 두 사람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원정에 참가하면 다른 한 사람도 보통 곧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K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과는 달리 베라르드 부부는 이미 설치된 고정 로프를 이용해 캠프에서 캠프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위에 수십 명의 다른 등반가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는데 K2 등반의 특징은 한 번에 28,251피트 정상까지 곧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런 걸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여러 개의 캠프로 나뉘어 있는데 이 캠프들은 정말 긴 계단의 휴게소처럼 등반 경로를 따라 쌓여 있습니다. 6월 23일 베라르 부부는 분명한 목표를 안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죠. 이번이 정상 공략이었고 12시 30분쯤에 마침내 해냈습니다. 릴리앙은 역사상 두 번째로 K2 정상에 오른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 모리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라르 부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이 마침내 계획대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것은 사실 전체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며 베라드 부부는 이곳까지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날 밤 가장 높은 캠프에서 모리스와 릴리아는 제대로 된 침낭이 없어 실제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가장 힘든 날을 앞두고 모든 등반가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휴식을 취하는 대신 베라드 부부는 그 밤 내내 깨어서 떨며 남아있는 체온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정오반 무렵 그들은 그곳에 서서 팔을 들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윌리안과 모리스는 그 모든 불편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없는 피로가 쌓여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흥분과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런 피로는 오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피로는 내려올 때 특히 지친 등반가들에게 가장 가혹한 지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후 12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방금 올라올 때 사용했던 그 고정 로프를 이용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날 같은 정상 등정에서 하산하던 3명의 다른 등반가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미셸 파르망티에와 스페인 등반가 마리아 브리고, 호세마 카시미로였습니다. 그리고 하산하는 도중 어딘가에서 날씨가 급변했고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5명의 등반가 모두가 K2 상부 경사면에서 즉시 임시 대피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눈에 얕은 구멍을 파고 앉아서 해가 다시 뜨기 전에 얼어 죽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든 그 얼어붙는 밤을 밖에서 살아남았지만 아침이 드디어 밝았을 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시야가 너무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머무르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혼란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리스와 릴리안 베라르는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무전 연락이나 구조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산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셸 파르망티에가 내려왔을 때 그는 분명히 경보를 울렸지만 구조대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그조차도 그들이 어디서 일행과 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1986년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첨단 구조 장비도 없었죠. 밀리안의 시신은 몇 주 후 산 아래 수천 피트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얼음이 모리스의 몸을 삼켰고 그의 유해는 훨씬 나중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떤 보고서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가 4명이 3주도 채 되지 않아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봐요. 모두가 K2가 매번 정상에 오를 때마다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죽음의 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수치는 많은 등반가들을 겁먹게 했죠. 하지만 어떤 등반가도 이번 시즌처럼 극적인 상황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등반가 4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시즌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자죠. 매직라인에서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베라르드 가족이 이른바 안전한 루트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후라면 산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원정대의 두 등반가는 아브루치 능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완전히 다른 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예르지 코쿠츠카와 타데우시 피오트로프스키였고 그들은 K2의 남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루치 능선이 K2의 계단이라면 남벽은 그 정면벽입니다. 길이가 거의 2마일을 달하고 헐거운 암석과 매달린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경로에는 고정 루프가 없었는데 아무도 이 길을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든 순간이 손으로 직접 개척해야 했습니다. 아이스엑스를 들고 아이젠을 착용한 채 경사가 너무 가파른 지형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언가라도 떨어지면 마치 평평한 탁자에서 종이를 떨어뜨린 것처럼 곧장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예르지와 타데우시는 그래도 시도했습니다. 예르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의 산을 모두 오르겠다는 전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K2는 그의 12번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데우시는 이미 살아있는 가장 존경받는 겨울 등반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그의 기록에 또 하나의 대단한 업적이 추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규모 원정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K2에 오른 대부분의 원정대는 여러 개의 캠프와 추가 등반가들 그리고 미리 산 위에 쌓아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르지와 타데우시는 남벽을 알파인 스타일로 오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산소통 없이 오직 등에 멜 수 있는 장비만을 들고 말이죠. 그들이 함께 사용한 유일한 장비는 70피트짜리 로프 한 가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10월 8일 저녁 6시 25분 며칠간의 등반 끝에 두 사람은 그 가파른 벽을 뚫고 올라가 K2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의 남벽 등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념비적이고 두려울 정도의 업적이었죠. 사실 이 루트는 오늘날까지도 다시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즌 내내 산에서 가장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내려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내려오는 일은 올라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올라온 남벽은 하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르지와 타데우시는 표준 루트인 아브루치 능선을 통해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귀환 방법처럼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브루치 능선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벽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산소통도 없이 등에 짊어진 음식과 물만으로 등반을 계속해왔습니다. 이것은 두 남자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더 쉬운 길이 남은 귀한 길을 끝낼 수 있게 해주길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10일 아직도 아브루치 능선을 내려가던 중 그들은 결국 해발 약 26,000피트 지점에서 등반가들이
블랙프루프 아이스라고 부르는 무섭게 가파른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의 얼음은 너무 오래되고 단단해서 마치 단단한 유리판처럼 느껴집니다. 흠집 하나 내기 위해 남은 힘을 다해 발로 차야 합니다. 이런 경사를 안전하게 내려가려면 밧줄이 필요합니다. 타데우시는 예르지에게 함께 쓰는 밧줄을 달라고 요청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르지는 자신이 밧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극심하고 정신이 멍해질 정도의 피로 속에서 그는 실수로 남쪽 사면에 있는 마지막 임시 야영지에 밧줄을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깎아집은 듯한 낭떠러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것, 즉 크램폰이라는 장비에만 의지해서 미끄러운 얼음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등산화 밑창에 단단히 고정되는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달린 무거운 금속 프레임입니다. 얼음벽을 발로 차면 그 스파이크들이 얼음에 박혀서 작은 금속 발판처럼 서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밧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끈들이 그들을 산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예르지는 조심스럽게 얼음을 먼저 내려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자신의 체중을 실기 전에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타데우시에게 조금 왼쪽으로, 다른 부분보다 약간 덜 험해 보이는 얼음 쪽으로 움직이라고 위로 소리쳤습니다. 타데우시가 그의 뒤를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르지르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타데우시는 허공에 떠 있었고 두 팔을 벌린 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타데우시의 크램폰 하나가 부츠에서 풀려버렸고 그는 균형을 잡으려고 다른 발에 체중을 실었지만 그 크램폰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를 산에 붙잡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르지는 반응할 틈도 없이 타데우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르지는 수년간 함께 등반했던 동료이자 불과 48시간 전 K2 정상에 함께 섰던 타데우시가 경사면 아래로 사라져 시야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예르지는 짧아야 할 거리를 이동하는데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가 루트 아래쪽에 있던 한국힘의 텐트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예르지에게 주었고 예르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20시간 내내 잠을 잤습니다. 타데우시 피오트로프스키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후에 수색에서도 말이죠. 남벽에서 두 남자가 역사를 쓰게 해준 그 산은 정상에 오른 지 48시간 만에 그들 중 한 명을 다시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6일 후 K는 안전하게 행동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나토 카소로토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38세의 이탈리아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그해 여름 초 미국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매직 라인을 혼자서 오르기 위해 몇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산 위쪽에서 날씨가 나빠지자 레나토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안전을 택해 하산했습니다. 7월 16일까지 그는 그 무시무시한 능선을 무사히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베이스 캠프까지 대략 1시간 거리였고 완전히 안전한 지점까지는 불과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집에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K2, 산, 기슭에 있는 이 빙하를 건너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빙하가 본질적으로 거대한 천천히 움직이는 얼음의 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는 움직이기 때문에 갈라지면서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깊고 숨겨진 협곡들을 만들어냅니다. 얇은 눈층 아래에 함정문이 숨겨져 있어서 그 위를 걷다가 바로 40m 깊이의 냉동고로 곧장 떨어질 수 있는 얼어붙은 주차장을 건너는 상상을 해보세요. 메나토는 자신의 텐트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가 밟은 눈밭은 전혀 단단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눈다리가 그의 부츠 아래에서 무너졌고 그는 약 13층 높이만큼 얼어붙은 어둠 속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는 추락에서 살아남았고 이 얼어붙은 얼음 동굴 바닥에 만신창이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그의 아내 고레타가 자신의 텐트에서 무전기를 켜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레나토는 어떤 안에도 들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속삭였습니다. 고레타, 나 베이스 캠프 근처 크레바스에서 죽어가고 있어. 이탈리아, 영국, 독일 캠프에서 온 대규모 구조팀이 즉시 장비를 챙겨 빙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크레바스를 찾아내어 밧줄을 내리고 기적적으로 레나토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를 끝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1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내부 부상은 너무 심각해서 구조대가 그를 끌어올린 직후 그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엘리트 등반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눈사태, 탈진, 장비 고장, 그리고 크레바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커트와 줄리는 산이 서서히 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빙하를 가득 채웠던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마을 같은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팀들은 짐을 싸서 서둘러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트 디엠버거와 줄리 툴리스에게는 돌아가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촬영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 등정을 기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 다른 등반대원들이 산을 떠날 때 커트와 줄리는 무거운 카메라를 챙기고 아이젠을 착용한 채 아브루치 능선을 따라 길고 혹독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준비 지점은 캠프 4였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26,000피트에 위치한 숄더라고 불리는 경사진 얼음고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는 대기압이 매우 낮아서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일부만을 겨우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데스존이라고 불리며 이곳의 황금률은 단순히 올라가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커트와 줄리가 마침내 8월 2일 캠프4의 얼음 위로 간신히 몸을 끌고 올라왔을 때 머무르는 것이 바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게도 몇 주간의 악천후와 헛된 시도 끝에 여러 독립원정대들이 모두 같은 날 바로 이 동일한 얼음지대에 몰려들었습니다. 알란 나우스라는 뛰어난 영국 등반가가 있었는데 그의 원래 팀이 포기했을 때도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무프카라는 폴란드 등반가도 있었습니다. 한국 팀과 3명의 매우 경험 많은 오스트리아 등반가 그룹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다른 곳이었다면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운영상의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혹독한 날씨로 인해 캠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에 설치해두었던 텐트들은 바람에 갈기갈기 찢기거나 수톤의 눈 아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쿠르트와 줄리는 예비 텐트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영하의 기온 때문에 등반가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남아있는 연약한 나일론 텐트에 몸을 구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어른 남성들이 두 사람용 작은 텐트에 정어리처럼 빽빽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누워 떨며 거칠게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과밀한 캠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기 전에 하루 더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 하루를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음식과 버너 연료도 소모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8월 4일 아침 캠프 4에 있던 모든 등반가들이 정상으로 향했고 앨런 나우스가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는 깊은 눈 속에서 수킬로미터에 걸쳐 길을 내며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번 시즌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8월 4일 오후 4시에 그는 해냈습니다. 앨런 나우스가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K2 정상에 오른 최초의 영국인 등반가 되었고 곧바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와 줄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등반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K2 정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지치고 산소가 부족한 몸으로 무거운 촬영 장비를 옮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저녁 5시 30분이 되어서야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역시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우선 줄리는 K2 정상에 오른 최초의 영국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진을 찍고 주위를 둘러볼 때쯤에는 이미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산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산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줄리는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고 몸의 균형을 잃은 채로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아이젠이 단단한 얼음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둘이 서로 밧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줄리의 추락은 즉시 커트 땅에서 들어 올리듯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을 따라 마구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은 절벽 끝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부드러운 눈구역에 부딪혀 미끄러짐을 멈출 수 있었지만 완전히 등산로를 벗어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캠프를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산을 감히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초에 바라드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쿠르트와 줄리는 얼음의 작은 구멍을 파고 해발 27,500피트에서 완전히 노출된 채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얼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8월 5일
해가 뜨자 반쯤 얼고 지치고 완전히 탈진한 채로 그들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사캠프의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등반가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시간만 쉬고 짐을 챙겨서 산을 내려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K2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트와 줄리가 텐트에 기어들어 가자마자 거대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시스템이 산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바람이 나일론 텐트를 얼음에서 뜯어내 하늘로 날려버리듯이 몰아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등반가들은 즉시 꼼짝 못하게 되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런 폭풍은 시즌 내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하루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무려 5날 동안이나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커트와 줄리의 작은 텐트는 무거운 눈더미에 거의 파묻힐 뻔했습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들은 기어서 밖으로 나와 살아남기 위해 앨런과 오스트리아인들이 있는 이미 가득 찬 다른 텐트로 억지로 들어가 했습니다. 이제 3명을 위한 공간에 7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스토브 가스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가스가 없으면 눈을 녹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고 건조해서 공포에 질린 숨을 쉴 때마다 폐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등산가는 하루에 대략 6리터의 물을 마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둡고 거칠게 흔들리는 나일론 상자 안에 갇혀 있었고 말 그대로 몸속에서부터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서머였고 솔직히 말해서 지구상의 어떤 산이든 등산가를 처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을 오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부상, 탈수, 희망의 부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폐에는 서서히 액체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하고 축축한 꺽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트나 앨런,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절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86년 8월 8일경 밤중에 줄리, K2를 등반한 최초의 영국 여성은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커트 디엠버거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의 싸늘한 시신 옆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곧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 중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아침, 울부짖던 바람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꼬박 닷새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난 후 K는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텐트 안에 갇혀있던 생존자들에게 맑은 하늘은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사캠프의 텐트 안에는 6명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해발 26,000피트에서 하룻밤이라도 더 머문다면 모두 줄리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챙겨서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찢어진 텐트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런 라우스. 며칠 전 길을 개척하고 모두를 정상까지 이끌었던 그 남자는 완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짙어진 혈액, 극심한 산소 부족, 그리고 극도의 탈수로 인해 그의 뇌는 깊고고 벗어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등산로에서 친구가 쓰러지면 친구를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발 26,000피트에서는 자기 다리조차 제대로 들기 힘듭니다. 의식을 잃은 다 큰 성인 남성을 짊어진 채 1000피트가 넘는 낭떠러지 위에 수직으로 얼어붙은 사다리를 내려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시도하면 둘 다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커트와 아직 설 수 있었던 4명의 등반가들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앨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매달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볼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앨런과 함께 남아서 그가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떠나서 자신들을 구할 것인지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텐트에서 기어나와 아브루치 능선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엘리트 운동선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고 그들이 내려가려던 산은 그들이 올라갔던 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5일간의 눈보라가 모든 것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이 올라올 때 사용했던 안전 로프들은 수피트에 달하는 새로 내려 아직 불안정한 눈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깊은 눈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거대한 눈사태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 모두를 허공으로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반가들 자신도 물을 얻기 위해 눈을 녹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혈액은 진흙처럼 변했고 주요 장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근육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에서 불과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 오스트리아 등반가 한네스 비저와 알프레드 이메처 두 명이 그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 앉아 완전히 기력이 다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그들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방금 떠난 캠프가 거의 보이는 곳에서 숨졌습니다. 이제 그 텐트에 갇혀있던 7명 중에는 커트, 오스트리아인 빌리 바우어, 그리고 폴란드 여성 무부카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죽어가는 자신의 몸과의 절박하고 무질서한 경주를 하듯 가파른 얼음을 맹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내려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었고 하부 캠프의 고정로프 어딘가에서 무부카의 놀라운 힘도 결국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로프에서 의식을 잃었고 산에 의해 희생된 고통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환각과 심한 동상을 이겨내며 윌리 바워는 끝내 스스로를 베이스 캠프까지 끌고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료 텐트로 들어가 즉시 비상을 알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구조팀이 급히 아래쪽 경사면으로 올라가 커트 디엔베르거가 얼음 위를 비틀거리며 거의 생명을 부지한 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트와 빌리는 살아남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혹한 방식으로 등반 시즌이 끝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1월 대부분의 일반 등반가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마칼로산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명의 등반가가 정상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들 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